치킨집을 운영하는 박 사장님이 있어요. 여수에서 10년째 장사를 해온 분인데요. 2026년 3월 초에 갑자기 포장재 납품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치킨 박스랑 비닐 포장재 가격을 다음 달부터 30% 올리겠다는 거예요. 박 사장님 입장에선 황당하죠. 닭값도 올랐고 튀김 기름값도 올랐는데 이제 박스값까지요? 그래서 업체에 이유를 물어봤더니 돌아온 대답이 이거예요. 중동에서 전쟁이 나서 해협이 막혔어요. 박 사장님은 고개를 갸웃했을 거예요. 중동 전쟁이랑 내 치킨 박스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근데 이게 진짜 상관이 있거든요. 그것도 엄청나게요. 오늘 자본주의 경제학에서는 지금 이 순간 한국 제조업 전체를 흔들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 그리고 그 충격이 여러분 일상까지 어떻게 파고드는지를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먼저 호르무즈 해협이 어디냐부터 얘기해야 해요. 지도를 상상해 보세요. 아라비아 반도 오른쪽 끝, 이란과 오만 사이에 아주 좁은 바닷길이 하나 있어요. 폭이 가장 좁은 곳은 불과 33km예요. 서울에서 수원 거리밖에 안 돼요. 근데 이 33km짜리 좁은 골목길로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20%에서 30%가 통과해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 이란, 아랍에미리트, 페르시아만의 핵심 산유국들이 생산한 석유가 세계로 빠져나가는 사실상 유일한 해상 통로예요. 동네 골목 비유를 해볼게요. 어떤 동네에 시장이 하나 있는데 그 시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골목 어귀에 누군가 바리케이트를 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장사꾼도 못 들어오고 물건도 못 나가고 시장 전체가 마비되는 거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다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한국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 중 무려 69.6%가 이 해협 인근 국가들에서 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를 다 합치면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거의 70%예요. 그리고 이 물량의 95%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들어와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기름통에 들어오는 석유 3병 중 2병은 반드시 이 좁은 골목을 지나야 한다는 거예요.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어요. 이에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선언하면서 모든 선박 통행 차단에 나섰어요. 그 직후 북미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특히 직격탄을 맞은 곳이 바로 석유화학 업계예요. 여기서 잠깐 나프타, 영어로는 납사라고도 하는 이 원료가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원유를 정제하면 여러 가지 물질이 나와요. 휘발유, 등유, 경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프타라는 물질도 나오는데요. 이 나프타를 고온에서 분해하면 에틸렌, 프로필렌 같은 기초화학 원료가 만들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플라스틱 컵, 비닐봉지, 세제통, 타이어, 합성섬유 옷, 페트병. 이 모든 게 결국 나프타에서 시작해요. 나프타가 없으면 에틸렌이 없고, 에틸렌이 없으면 플라스틱도 없고, 포장재도 없고, 고무도 없어요. 앞서 박 사장님 치킨박스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연결고리예요.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은 이 나프타를 크게 2가지 경로로 가져와요. 절반은 국내 정유사에서 원유를 정제해서 받고 나머지 절반은 해외에서 직접 수입해요. 그런데 수입 물량 중 54%에서 58%가 중동산이에요. 결국 전체 나프타의 약 30%는 호르무즈 해협을 건너야만 들어올 수 있는 구조예요. 2026년 3월 4일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 시설인 여천 NCC가 주요 고객사들의 공문을 보냈어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갑작스럽고 급격하게 고조됨에 따라 원자재 조달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3월 인도 예정이었던 원료 나프타의 도착이 크게 지연됐다. 그러면서 포스 마주르를 선언했어요. 불가항력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전쟁, 천재지변처럼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 요인 때문에 계약을 못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걸 공식 선언하면 납기를 못 맞춰도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돼요. 그러니까 여천 NCC가 이 선언을 했다는 건 납품 못해도
우리 잘못 아니라는 공식 통보를 고객사에 날린 거예요. 여천 NCC가 얼마나 큰 회사냐면요. 연간 에틸렌 생산량이 229만 톤이에요. 국내에서 제일 커요. 하나솔루션과 DL케미칼이 공동 투자한 회사인데 여기서 에틸렌 공급이 끊기면 그걸 받아다 쓰는 플라스틱, 필름, 포장재, 합성수지 업체들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아요. 마치 큰 공장에 전기를 공급하는 변전소가 꺼진 것처럼 아래로 충격이 내려가는 구조예요. 더 심각한 건 속도예요. 전쟁이 발발한 게 2월 28일인데 불가항력 선언이 나온 게 3월 4일이에요. 불과 일주일도 안 됐어요. 왜 이렇게 빨리 충격이 왔냐고요? 이게 바로 업계 내부 사정이 겹쳐 있는 거예요. 여천 NCC는 석유화학 업황이 워낙 나빴기 때문에 이미 작년 말에 3공장 가동을 멈춘 상태였어요. 1공장, 2공장만 돌리고 있었는데 가동률이 낮으니까 원료 재고도 많이 없었던 거예요. 헬스장을 반쪽만 열고 있었는데 갑자기 운동기구 배송이 끊긴 상황이랄까요? 그럼 여천 NCC만 문제냐고요? 아니에요. 2026년 3월 11일 기준으로 롯데케미칼과 LG화학도 주요 고객사의 불가항력 가능성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롯데케미칼은 복수 제품군에 대해, LG화학은 가소제 제품인 DOTP 공급과 관련해서요. 업계에서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고 봐요. 대형 업체들이 잇따라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으니까요. 현재 가장 급박한 상황을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2026년 3월 초 기준으로 HD현대 오일뱅크, GS칼텍스 등 국내 정유사 관련 유조선 7척이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묶여 있어요. 배 한 척당 최대 200만 배럴의 원유를 실을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하루 원유 소비량이 약 255만 배럴이에요. 7척이 묶여 있다는 건 대략 일주일치에 가까운 원유가 못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국제유가는 어떻게 됐냐고요? 2026년 3월 9일 현지 시간 기준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가 장중 배럴당 119.48달러까지 치솟았어요. WTI가 100달러를 넘은 건 2022년 7월 이후 거의 4년 만이에요. JP모건 분석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폐쇄 상태가 유지될 경우 15일 후에는 하루 380만 배럴, 18일 후에는 470만 배럴까지 강제 감산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 해요.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최대 12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이쯤 되면 에이 설마 그 정도야 싶으실 수 있어요. 정부가 비축유 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정부는 7개월분의 비축량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져요.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정부 석유 비축량은 약 1억 배럴 조금 넘어요. 국제에너지기구 IEA 기준으로는 약 121분이에요. 여기에 민간 재고까지 합치면 211분이라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어요. 얼핏 보면 여유 있어 보이죠? 근데 이게 함정이에요. 실제 우리나라 일평균 석유 소비량은 255만 배럴이에요. 정부 비축량만 놓고 이걸로 계산하면 실질 비축일수는 39일 정도로 확 줄어들어요. 한 달 반밖에 안 돼요. 게다가 정부 비축유는 국가 비상사태 대비용이라 정유사들이 쉽게 꺼내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비축유 방출을 결정한 건 1991년 걸프전 이후 5차례밖에 없어요. 말하자면 쇼윈도에 진열은 돼 있는데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물건인 셈이에요. 그럼 다른 나라에서 사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한국만 중동 원유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중국도 필요하고 일본도 필요해요. 동북아시아 3국이 전부 대체 물량 찾겠다고 시장에 뛰어들면 경쟁이 붙어서 가격이 올라가요. 석화업계 고위 관계자가 2026년 3월 4일 인터뷰에서 한 말이 인상적이에요. 대체 물량처를 찾는 게 급선무인데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도 찾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지게 됐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태가 왜 더 무섭냐면 타이밍이 너무 나쁘기 때문이에요. 호르무즈 봉쇄만 터졌다면 그나마 버틸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국내 석유화학 업계는 이미 1에서 2년 전부터 빈사 상태였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중국이 석유화학 설비를 엄청나게 늘렸어요. 우리나라가 오래전부터 잘 만들던 에틸렌, 프로필렌 같은 기초화학 원료를 중국이 자체 생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동네 슈퍼마켓 하나만 있던 골목에 대형마트가 들어온 거예요.
파는 사람이 갑자기 엄청 늘어나니까 가격이 폭락했어요. 이 상황을 업계에서는 구조적 공급 과잉이라고 불러요. 2025년 내내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은 버티다 못해 구조조정에 들어갔어요. 정부도 국내 NCC, 나프타 분해 설비 생산 능력을 연 270만 톤에서 370만 톤까지 감축하라는 목표를 제시했어요. 이미 출혈이 심한 상태에서 몸집을 줄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이스 신용평가는 석유화학 업황이 구조적 공급 과잉 국면에 있어 원료 가격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즉각적으로 전가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분석했어요. 쉽게 말하면 원료값은 올라가는데 제품 가격은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마진이 계속 줄어드는 거죠. 상처 입은 사람이 추운 바깥에 내몰린 격이에요. 원래도 힘든데 거기다 호르무즈 봉쇄라는 냉기까지 불어닥친 거예요. 이 충격이 여러분 일상까지 오는 경로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나프타 못 들어오면 에틸렌 생산 줄어, 플라스틱 원료 부족, 포장재, 비닐, 용기 생산 차질, 식품업체, 음료업체, 치킨집, 얼음공장, 편의점의 원가 상승 통보, 소비자 가격 인상. 이게 단순한 이론이 아니에요. 이미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얼음공장이나 식품 포장업체들은 실제로 포장재 가격 인상 통보를 받은 상황이에요. 30대 직장인 최 씨가 편의점에서 점심 도시락을 샀는데 가격이 또 올랐다면, 50대 자영업자 이 사장님이 포장봉투값 인상 통보를 받았다면 그게 지금 이 사태의 끝단에 있는 거예요. 에틸렌 스프레드라는 개념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에틸렌 가격에서 나프타 가격을 뺀 수치예요. 석유화학 업체들의 실질 마진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나프타 가격이 오르는데 에틸렌 판매 가격이 그만큼 오르지 못하면 스프레드가 줄어들어요. 이미 적자 구간에 있는 기업들이 여기서 더 나빠지면 설비를 멈추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어요. 그게 바로 셧다운이에요. 그럼 이게 얼마나 갈까요? 전문가들은 쉽지 않다고 봐요. 고려대 경제학과 강성진 교수는 미국이 단순한 공격이 아닌 이란의 체제 전환까지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체제 전환 완성 때까지 장기간 전쟁을 지속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전쟁이 끝날 때까지 봉쇄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어요. 역사를 보면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 위협은 늘 있어 왔어요.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때도 유조선 전쟁이 벌어졌고 미국 해군이 직접 개입해서 수송로를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미국은 셰일오일 덕분에 중동 원유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예전에는 미국도 중동 원유를 수입했기 때문에 수송로를 지킬 유인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요. 사실상 미국이 해협을 보호해줄 가능성이 줄었다는 뜻이에요. 아시아가 알아서 버텨야 하는 구조가 된 거예요. 우회로가 없냐고요? 있긴 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1980년대에 이미 페르시아만에서 홍해까지 1200km 송유관을 깔았고 아랍에미리트도 2012년 370km 송유관을 개통했어요. 그런데 이 송유관들의 총 수송 능력이 하루 최대 350만 배럴 정도인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하루 물동량이 약 2천만 배럴이에요. 7분의 1 수준이에요. 게다가 이 우회 루트를 이용하면 수송 비용이 50%에서 80% 상승한다고 해요. 완전한 대안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대체 공급처를 찾는 것도 말처럼 쉽지 않아요. 미국산, 러시아산 원유로 눈을 돌릴 수 있지만 정제 방식이나 파이프라인 인프라가 맞지 않으면 당장 대체하기 어려워요. 나프타 비축량도 업체마다 다른데 나이스 신용평가는 2026년 2월 말 이전 선적 물량과 기존 재고를 감안할 때 국내 주요 NCC들이 약 한 달 내외에 나프타 비축분을 확보하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일부 보도에서는 통상 2에서 3주 수준에 불과하다는 얘기도 나와요. 사태 장기화 시 이르면 2026년 3월 내에 추가 불가항력 선언이 도미노처럼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이유예요. 정부는 사태가 길어지면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던 나프타 물량을 북매로 전환하거나 대체 공급망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에요. 그런데 업계의 시선은 여전히 불안해요.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재고가 한두 달치 뿐인데 외교적 해결은 언제 될지 모르고 대체 물량 경쟁은 치열하고 가동률은 낮춰야 하는데 고정비는 그대로 나가고요. 지금 이 사태가 단기에 끝나면 다행이에요. 비축분으로 버티고
대체 공급처를 어느 정도 찾고 전쟁이 조기에 마무리되면 충격은 제한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면 얘기가 달라져요. 가동률이 더 떨어지면 설비를 멈추는 회사가 나와요. 실제로 여천 NCC는 이미 3공장을 멈춘 데 이어 1, 2공장 가동률도 추가로 낮출 가능성이 있어요. 에틸렌 공급이 줄면 플라스틱 원료 시장 전체가 타이트해져요. 그 충격이 포장재 업체, 식음료 업체, 생활용품 업체, 의류 업체로 내려가요. 기업들이 원가 상승을 버티다 못하면 결국 소비자 가격에 전가해요. 물가 상승이에요. 취업준비생 김 씨는 월세 부담에 물가 상승까지 더해지고 직장인 박 씨는 점심값이 또 올라가는 걸 느껴요. 자영업자 이 사장님은 포장 재료비 인상에 재료값까지 오르면 손님에게 값을 올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요. 은퇴한 최 씨는 연금 받아서 살아가는데 장바구니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중동전쟁이 우리 식탁까지 오는 경로예요. 결국 핵심은 하나예요. 이 사태가 얼마나 오래 가느냐. 단기에 끝나면 우리는 비축분으로 버티고 대체 공급망 찾고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전쟁이 몇 달 이상 이어지면 북미 석유화학 산업은 중국발 공급 과잉에다 원료 수급 불안까지 겹쳐 정말 쉽지 않은 상황에 몰려요. 가뜩이나 부조조정 중이던 업계가 전쟁 변수까지 떠안은 거니까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지구 반대편 이야기 같지만 이게 여러분 포장재 값이고 생수병 값이고 치킨 박스 값이에요. 경제는 연결돼 있고 그 연결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끊길 때 충격은 생각보다 빠르게, 생각보다 가까이 옵니다.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자본주의 경제학에서 계속 눈여겨볼게요. 이런 내용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편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